여러분, 혹시 눈먼 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인데 정작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금 수조 원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 경제를 엄청나게 키워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돈의 줄기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낸 세금만큼 우리 삶은 나아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돈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로 던져진 이 수조 원의 행방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수사관의 마음으로 첫 번째 단서를 꺼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조성한 정책 펀드 규모는 약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수조 원 단위로 덩치를 불리고 있죠. 정부는 이 돈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돕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여기서 정책펀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만든 투자 자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직접 투자를 주도하는 공공투자금인 셈이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돈은 계속 풀리는데 정작 현장의 기업들은 돈 가뭄에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돈은 분명히 풀렸는데 받는 사람은 없다는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이 돈을 가로채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추적을 위해 두 번째 단서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직접 기업에 돈을 꽂아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과정에는 운용사라는 중간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죠. 여기서 벤처캐피털은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를 뜻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돈을 맡기며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보수라는 묘한 명목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보통 펀드 결성 금액의 약 2%에서 3%가 매년 관리보수로 지급됩니다. 만약 1조 원짜리 펀드라면 가만히 앉아서 매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든 말든 수익이 나든 말든 이 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직접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10,000원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이 최종적으로 혁신 기업의 기술 개발비로 얼마나 전달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펀드가 결성되자마자 운용사가 관리보수로 약 250원을 가져갑니다.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펀드를 홍보하고 관리하는 법률 자문비와 회계 감사비로 약 100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여기에 펀드에 함께 참여한 금융기관들의 선취 수수료가 약 500원 정도 붙습니다. 벌써 850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놈이 나타납니다. 바로 고정비입니다. 펀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전산망 사용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이 포함되죠. 이 비용으로 약 300원이 더 나갑니다. 이제 남은 돈은 8,850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심사역들의 인센티브와 운영비로 약 400원이 또 차감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낸 10,000원 중에서 실제로 기업의 공장에 전달되는 돈은 8,000원 남짓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20%가 증발한 셈이죠. 결국 10,000원짜리 투자를 위해 우리는 2,0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본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이는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운용사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운용사는 자기 돈이 아니기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반대로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행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뜻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도에서 작은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김 대표님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기 위해 6개월간 서류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실적이 부족해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었죠. 아니, 실적이 부족하니까 성장을 도와달라고 만든 게 성장펀드 아닙니까? 김 대표님은 결국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반면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아 돈이 넘쳐나는 이른바 유니콘 후보 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을 골라먹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정작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안 주고 배부른 사람에게만 계속 고기를 퍼주는 꼴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박 씨입니다. 박 씨는 내 세금이 혁신 성장에 쓰인다길래 나라가 좋아지는 줄 알았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 씨가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는데 그가 낸 세금은 강남 테헤란로의 화려한 사무실 임대료와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 씨가 낸 피 같은 돈이 정작 박 씨의 삶을 옥죄는 대기업의 독점력을 키워주는 데 사용된다면 과연 박 씨는 이 펀드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포로 시장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포로 시장이란 특정 기업이나 주체가 시장을 장악해서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의 정책 펀드 시장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작 돈줄을 쥔 운용사들은 갑질을 일삼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운용사의 눈치를 보느라 기술 개발보다 의전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혁신 경제의 모습일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더 명확해집니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을 보십시오. 테마섹은 철저하게 수익률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정치적 외풍은 차단하고 전문성에만 집중하죠. 이들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자금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번 투자가 결정되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계속 돈을 들이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적자가 쌓여서 회사의 자본금까지 까먹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느라 정작 싹이 트는 새 기업들에게 갈 기회를 뺏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보면 이 불합리함은 더 극명해집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값, 용기값, 운송비 다 빼고 나면 점주에게 남는 건 고작 몇십 원 수준입니다. 피나는 경쟁 속에서 10원 단위로 승부를 봅니다. 그런데 정책 펀드 운용사들은 어떻습니까? 리스크도 지지 않고 수천억 원의 세금을 굴리며 수십억 원의 보수를 확정적으로 가져갑니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골목상권은 이렇게 치열한데 왜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정책 금융시장은 이토록 평온하고 비효율적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숨어 있습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나 자금 흐름에 직접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생색내기용으로 얼마를 지원했다는 숫자만 필요합니다. 관료들은 사고만 안 나면 그만이라는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합니다. 복지부동이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말하죠. 이 과정에서 정작 고통받는 것은 혁신을 꿈꾸던 청년 창업가와 그들을 응원하며 세금을 낸 국민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실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책임의 부재입니다. 내 돈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 돈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모두가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주인 없는 초원에 소들을 풀어놓으니 초원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주인 없는 세금 펀드에 빨대를 꽂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제의 토양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타깝게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민간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다시 경기를 살려야 한다. 며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더 키울 겁니다. 지금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덩치만 키운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투자 방식은 정교해지는데 우리의 정책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까요? 첫째, 운용사의 성과 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는 관리 보수는 최소화하고 실제 기업이 성장했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 안 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강력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어야 하죠.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만 규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공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펀드가 어떤 기업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 기업의 고용은 얼마나 늘었는지 국민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공시처럼 정책 펀드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눈먼 돈이 눈뜬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실제 투자 결정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기는 민간 주도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성장펀드라는 거대한 미스테리를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지만 정작 그 혜택은 우리에게 닿지 않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이 이름만 화려한 성장펀드에 쓰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당장 힘겨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데 쓰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눈먼 돈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뇌폭탄이라 불리는 그림자 금융의 실체를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위험한 돈들의 정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